검찰총장이 오늘 전국의 검사장들을 잇따라 만납니다.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를 수용할지 긴급 검사장 회의를 통해 검찰 내부의 의견을 들은 뒤 결정할 계획입니다. 당초 오늘로 예정됐던 전문수사자문단 회의는 소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은 앞서 한 번밖에 없었던 일입니다. 오늘 검사장 회의는 여러 차례로 나눠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오늘 회의에서 나올 이야기들로 어떻게 입장이 정리가 될지 주목됩니다. 최윤경 기자입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전국에 있는 검사장들을 불러 긴급 회의를 갖습니다. 고검장급과 수도권 지검장, 수도권 이외 전국 지방청 지검장 단위로 나누어 회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서 손을 떼라는 취지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데 따른 겁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지휘를 내린 건 앞서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2005년에 장관의 지휘를 받았던 총장은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청 안팎에선 추 장관이 사퇴를 압박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윤 총장은 어제 대검의 부장급 검사들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대신 당초 예정했던 수사자문단 회의는 취소하고 전국에 있는 고검장과 지검장들을 불렀습니다. 긴급 회의를 열고 추 장관의 수사 지휘를 따를지 대검의 입장을 어떻게 정리할지 논의하겠다는 겁니다. 윤 총장의 거취가 얘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 내부망엔 추 장관을 비판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임기재 총장을 끌어내리려는 지렛대로 사용하려고 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자문단 소집 절차를 멈추고 수사도 결과만 보고받으라는 겁니다. 과거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수사 지휘를 한 것은 2005년 단 한 차례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자 김종빈 검찰총장은 검찰의 독립성이 훼손됐다며 사퇴했습니다. 박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낸 수사 지휘서입니다.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은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수사 대상이므로 공정성에 의문이 없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윤 총장의 전문 수사자문단 소집 결정도 문제 삼았습니다. 검찰 내부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고 진상규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고 지휘했습니다. 결단이라는 표현을 쓴 지 하루 만입니다. 지금까지는 지켜보았는데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저도 결단할 때 결단하겠습니다. 추 장관은 또 수사팀이 대검찰청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 하라고 했습니다. 윤 총장이 수사 결과만 보고받으라는 뜻입니다. 추 장관은 수사 지휘의 근거로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는 검찰청법 제8조를 제시했습니다. JTBC 박진규입니다.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은 모든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증언들을 모아서 검찰이 자신을 기소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한 원장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을 맡고 있을 때 정 교수의 자녀에게 허위로 인턴 활동 증명서를 발급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한 차례 출석을 거부해 과태료를 물기도 했습니다. 어제 재판에서는 아무런 증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증언을 모아 자신을 기소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한 원장은 검찰이 나를 참고인으로 불렀다가 피의자로 전환했다면서 심리적 위축 상태에서 증언을 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검찰 조사에서 모든 진술을 거부해 공소 제기할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검찰은 증인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한 원장은 재판에 출석한 지 40여 분 만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확진자가 나오는 등 코로나19의 집단 감염이 우려돼 문을 닫은 학교가 한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대구의 등교 수업 중지 학교가 오늘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확진자가 다니던 연기학원에서 7명의 환자가 추가로 발생했는데 이들 가운데 3명은 학생으로 각각 다른 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지난 1일 오후 3학년 학생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대구 경명여고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문을 닫습니다. 3학년 학생 210여 명과 교사 수십 명이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 학생이 다니던 대구 중구의 연기학원 등 학원 3곳에 대한 조사도 진행됐는데 연기학원에서만 현재까지 최소 7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중 학생은 3명으로 모두 다른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해당 학교도 역학조사를 거쳐 등교 중지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제 등교 수업을 중단한 학교는 전국 522곳으로 전날 47곳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달 2일 이후 가장 많은 학교가 문을 닫은 건데 그 사이 곳곳에서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하며 학교의 감염 우려도 커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아직 전면적인 등교 수업 중단을 고려할 단계는 아니란 입장입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대전 천동초 추가 확진 학생 2명 중 1명은 교내 감염 사례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9일 이 학교 5학년 학생 1명이 확진됐고 다음 날 같은 반과 다른 반 학생 1명씩 2명이 추가 확진된 바 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미국이 코로나19 치료제인 길리어드 사이언스사의 렘데시비르 3개월치 물량을 90% 넘게 싹쓸이했다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특정 국가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질병 치료제를 독차지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미국이 불을 붙인 렘데시비르 확보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EU도 렘데시비르 확보를 위해서 길리어드 사이언스사와 협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어제 코로나19 환자 2명에게 처음으로 렘데시비르를 투약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렘데시비르는 미 식품의약처 FDA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유일한 코로나19 치료제입니다. 미국 길리어드 사이언스사가 특허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CNN 방송과 AFP 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9월 말까지 길리어드가 생산하는 렘데시비르 물량의 92%를 구입했습니다. 7월 생산 예상량은 100%를 샀고 8월과 9월 생산량의 90%도 확보했습니다. 50만 회 이상의 치료 과정에 활용될 수 있는 분량입니다. Also, we're in a much better place because of the availability of what's known as therapeutics or medicines to treat people that have contracted the coronavirus and are experiencing severe symptoms. 미국의 렘데시비르 싹쓸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렘데시비르 확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EU도 충분한 물량 확보를 위해 길리어드 사이언스사와 협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선 어제 처음으로 코로나19 환자 2명에게 렘데시비르가 제공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번 달까지 무상 공급 물량을 우선 확보하고 다음 달부터는 협상을 통해 정해진 가격을 주고 구매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무상 공급 기간 이후에도 환자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코로나19는 1급 감염병으로 지정돼 치료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합니다. 렘데시비르 투약 대상은 폐렴을 앓으면서 산소 치료를 받고 있고 증상이 발현된 지 10일 이내의 환자입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실수요자들이 집을 가질 수 있도록 주택 공급을 늘리고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부담을 늘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어제 나오면서 어떤 방안들이 또 새로 나올지 또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초강도라는 이름의 부동산 대책은 계속 나오는데 집값은 오르고요. 실수요자들이 더 소외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최윤경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오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긴급 호출해 부동산 대책을 직접 지시했습니다. 먼저 공급 확대를 주문했습니다. 정부가 상당한 물량을 공급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공급을 늘리라는 겁니다. 내년에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늘리는 방안도 찾으라고 했습니다.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강화하라고 해 관련 세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반대로 서민들의 부담은 확실히 줄여줘야 한다며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해선 세부담을 낮추라고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을 직접 챙기는 건 지지율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15주 만에 지지율이 50% 밑으로 떨어진 데는 집값과 전월세값 상승이 영향을 끼쳤다는 겁니다. 여러 차례 강조해왔던 종합부동산세 강화 역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집값이 9억 원 이상이라면 1주택자라도 세율을 높이고 다주택자는 세율은 물론 상한도 높여 부담을 늘리는 내용입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미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정되지 않았던 기자회견을 열어서 개선된 노동 지표를 언급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하루 5만 명이 넘는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미국입니다. 이번 주말 사흘간의 독립기념일 연휴로 초대형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정이 없던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일자리와 실업률 지표가 발표된 직후입니다. That the United States economy added almost 5 million jobs in the month of June, shattering all expectations. 미국 내 일자리는 2달 연속 증가해 지난달 480만 개 늘어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지난 5월 13.3%이던 실업률은 11.1%로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며 자화자찬을 이어갔습니다. Today's announcement proves that our economy is roaring back. It's coming back extremely strong. 그러나 일자리는 지난 2월 이후 여전히 1,470만 개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실업률도 대공황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신규 감염자가 하루 5만 명을 넘었습니다. 대유행 이후 처음입니다. 지난달에만 80만 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누적 감염자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19개 카운티의 실내 영업을 3주 동안 전면 중단했습니다. 가까스로 안정 상태에 접어든 뉴욕도 식당 실내 영업을 보류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주말 사흘간의 독립기념일 연휴를 맞습니다. 나들이 인파와 경제 재개방이 맞물려 초대형 위기, 이른바 퍼펙트 스톰이 닥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장마철이어서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미얀마의 옥광산에서 산사태가 났습니다. 160여 명의 광부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사고입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충격을 받은 듯 몸을 휘청거리며 시신 사이로 다가갑니다. 시신을 확인하고선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줍니다. 현지 시간 2일 미얀마 북부 카친주의 파칸트 지역 옥광산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160명이 넘는 광부가 숨졌습니다. 폭우로 산사태가 일어났고 흙더미에 휩쓸려 목숨을 잃은 겁니다. 미얀마 소방당국은 진흙더미 속에서 시신을 수습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162구의 시신이 발견됐고 54명의 부상자가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전했습니다. 폭우가 계속해서 쏟아지는 상황에서 수습 작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실종자는 아직도 흙더미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파칸트 지역에서는 여러 번 비슷한 사고가 되풀이됐습니다. 지난해 4월엔 산사태로 50여 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카친개발재단은 2014년부터 옥광산의 산사태로 숨진 사람이 500명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제대로 된 안전규제가 없는 탓에 노동자들의 죽음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장기 집권 가능한 얘기가 됐습니다. 앞으로 2번 6년 임기의 대선에 나갈 수 있게 한 개헌안이 국민투표에서도 통과가 됐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지훈 기자,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네요.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현지 시간 2일 헌법 개정 국민투표 최종 개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찬성이 77.92%, 반대가 21.27%였습니다. 전체 투표율은 67.97%였습니다. 개정 헌법에는 현직 혹은 과거 대통령도 2차례 대선 출마가 가능하다는 특별 조항도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2024년과 2030년 대선에 당선되면 84살이 되는 2036년까지 집권하게 됩니다. 무려 32년간 통치하는 겁니다. 그러나 독립적 선거 감시기구 골더스는 한 사람이 여러 차례 투표하는 등 불법 편법 신고가 수백 건 접수됐다면서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했습니다. 네, 북한 관련 소식도 오늘 아침에 새로 들어온 게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코로나에 대응하는 회의를 석 달 만에 다시 열었다고 하네요. 북한 내 코로나 상황을 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조선중앙통신이 새벽에 보도한 건데요.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정치국 확대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서는 코로나19 방역 문제도 중요하게 다뤄졌다고 통신이 보도했는데요. 앞서 북한은 지난달 코로나19 상황을 WHO에 보고했었습니다. 922명의 검사를 받았는데 전원 음성이 나왔다는 겁니다. 확진자가 0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키 위원장은 어제 회의에서는 최근 주변 나라와 인접한 지역에서 악성 전염병의 재감염과 재확산이 지속되고 있다. 방역 사업을 엄격히 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날 조선중앙통신 보도에서는 남북관계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 밖에 새로 나온 소식은 8시 이후에 다시 연결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의 JTBC 박지윤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새로 들어온 소식들 다시 한번 볼까요?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요. 옛 일본 대사관 앞에 평화의 소녀상 주변에서 집회가 전면 금지가 됐습니다. 코로나를 이유로 서울 종로구가 발표한 내용인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지윤 기자, 그러면 수요 집회나 보수 진영의 반대 집회 다 할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종로구가 중학동 일본 대사관 일대에서 집회나 시위를 전면 금지합니다. 사유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이란 겁니다. 집합 금지 장소로 설정된 구역에는 일본 대사관 맞은편에 소녀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의기억연대의 수요 시위와 보수단체의 반대 집회가 모두 금지됩니다. 그동안 매주 수요일마다 수요 시위가 열렸는데 최근에 보수단체가 매주 소녀상 일대에서 집회 신고를 하고 반대 집회를 열어서 갈등이 고조됐습니다. 이 조치를 위반하면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기자회견은 허용되는데 진행 과정에서 집회를 변질되면 처벌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 국민들이 들어오는 걸 받아들이기로 한 유럽 나라들이죠. 물론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프랑스의 결정이 조만간 나올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주 프랑스 한국 대사관이 프랑스 정부가 한국 등 일부 EU 여개 국가들에 대한 입국 제한을 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프랑스를 단기 방문하는 한국인은 조만간 비자 없이도 입국이 허용됩니다. 다만 아직 시행 날짜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EU 이사회는 지난달 30일 회원국들한테 한국과 일본 등 10개국에 대한 입국 제한을 풀라고 권고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스위스와 네덜란드 등은 한국이 입국 제한을 풀었습니다. 다만 EU 이사회의 권고를 받아들일지는 해당 국가가 스스로 결정합니다. 독일은 아직 한국이 입국 제한을 풀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유럽을 무비자로 방문한 뒤 독일 등 다른 나라로의 이동은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의 JTBC 박지윤입니다.